안녕하세요. 로컬 크리에이터 손안나입니다. 오늘은 삼례 출신 독립운동가 괴하 이우성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괴하 이우성 선생님은 삼례읍 구아리 출신으로 삼례 구아리 소작쟁이를 이끄셨던 분입니다. 괴정은 이우성 선생님의 큰아버님이신 괴정 이창신 선생님께서 그곳에서 서당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창신 선생님의 호를 따서 정자 이름을 괴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우성 선생님의 아버님이신 이현신 선생님과 이창신 선생님은 두 분이 형제분이신데도 사상이 다르세요. 형님이신 괴정 선생님은 철저한 유학자셨고요. 동생인 괴중 선생님은 동학교도셨어요. 유학자 입장에서 동학교도는 반도였거든요. 반란자. 그런데 한 집안에 유학자와 동학교도가 같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한 집안에 유학자와 동학교도가 같이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두 분의 사상이 구아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연구해보면 참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 구아리는 이씨 집성촌인데요. 이곳 괴정에서 아마 괴정 선생님은 일가의 친척들, 자손들을 모아놓고 서당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유추가 되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우성 선생님과 그분의 형님이신 이종갑 선생님, 조카인 망갑 선생님, 판교 선생님, 한용 선생님 등 한 집안에 그 비슷한 또래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했을 것으로 유추가 돼요. 이우성 선생님이 살았던 시기는 일제강점기로 나라가 매우 어려운 시절이었는데요. 이우성 선생님은 이곳 서당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삼례 공립보통학교로 진학을 하게 돼요. 삼례 공립보통학교는 지금 현재 삼례초등학교인데요. 이곳 삼례초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고 이우성 선생님은 전주에 있는 도립사범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 도립사범학교는 지금의 전주사범대학교입니다. 이곳에서 도립사범학교를 졸업하시고 장수와 인피에서 교원 생활을 하셨는데요. 특이하게도 이우성 선생님은 편안한 교원 생활을 하시면서 농민운동에 가담을 하셔요. 안정적인 교원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약자인 농민들 편에서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왜 약자인 농민들의 편에 섰는지 선생님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유추할 만한 사건들이 있어요. 먼저 선생님께서 인피에서 교원 생활을 하는 동안 인피에서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옥구 농민 소작쟁이에요. 그리고 이우성 선생님의 큰형님이 농민회 조직인 농우회의 간부였다는 사실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아버님인 이현신 선생님께서 동학교도였다는 점에서는 농민들의 아픔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가정 환경을 가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인지 선생님은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농민운동에 전념을 하세요. 당시의 농민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잠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10년도 일본 사람들은 나라를 빼앗은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가지고 있던 많은 국유지를 비롯해서 관습적으로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들을 법적인 절차를 이용을 해서 강제적으로 땅을 빼앗게 됩니다. 이렇게 땅을 빼앗긴 일반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 농사 지을 땅을 찾아서 간도나 하와이 등 외국으로 농업 이민을 떠나게 되죠. 이렇게 농업 이민을 떠난 자리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을 해요. 1929년도에 당시 통계를 보면 전주 인구의 3분의 1이 일본 사람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일본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했던 일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영농을 하던 우리나라 백성들은 소작농으로 전락을 하고, 소작농이었던 백성들은 땅을 찾아서 외국으로 유랑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일제는 이 기간 동안 특이한 정책을 하나 펴는데요. 바로 저고가 정책이에요. 이거는 곡식의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을 해서 일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농사를 짓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정말 단 한 톨도 내 입으로 들어오기는커녕 내 자식도 먹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거기에다가 소작료는 또 얼마나 비싸게 붙이는지 농사지은 70% 이상을 소작료로 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농민들이 살기 위해서 지주들에게 달려들게 되죠. 이게 바로 소작쟁이에요. 삼례는 옛부터 교통이 발달하고 들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요. 초반에 소작쟁이는 70%가 넘는 소작료를 인하해달라는 소작쟁이였고요. 후반의 소작쟁이는 일제 정책에 항거하는 항일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작료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들 수밖에 없었고, 그 정부가 바로 일본이었기 때문에 항일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이 수탈에 반대해서 조직적인 농민운동을 펼쳤던 단체가 바로 농우회입니다. 농우회는 과거 우리나라의 두레나 개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성격의 농우회가 밑받침이 되어서 농민들이 조직적으로 지주들에게 대항하는 소작쟁이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삼례에서 일어난 소작쟁이들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주로 농우회 출신들인데요. 이 농우회가 재미있는 것이, 이 농우회 간부가 이우성 선생님의 형님이셨던 이종갑 선생님이셨고요. 그리고 회원들이 이우성 선생님, 이만갑 선생님, 판교 선생님, 이영교 선생님, 이런 분들이신데, 이분들은 모두 이우성 선생님의 오촌 조카들이세요. 그러니까 한 집안이 모두 농우회 회원이고 간부였다는 것이죠. 구할이 소작쟁이 때문에 체포된 사람 중에는 이용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이용구 선생님이 또 재밌어요. 이분이 삼례의 소작쟁이에 모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구할이 소작쟁이에 참여해서 체포된 인물들 중에 이용구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금구, 이봉구라는 분이 있는데요. 끝에 구자가 돌림자인 것을 볼 때 이 세 분도 한 집안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구할이 소작쟁이 판결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또 재미있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김불 선생님과 김춘배 선생님이신데요. 여기에 딱 한 번 구할이 소작쟁이에 참여해서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 한 번 등장을 하고, 그 이후로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김불 선생님은 전주 신간회 간사였다라는 것까지는 알겠고, 그리고 구할이 소작쟁이에 참여해서 판결을 받은 것까지는 나오는데, 또 이분도 그 외에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록이 없는 이분들은 삼례에서 사셨고 삼례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자료를 좀 찾거나 아니면 후손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하셨던 일들을 조금 정리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할이 소작쟁이는 드물게 날짜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신간회에서 구할이 소작쟁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위원을 파견을 해요. 그분이 진상용 선생님이신데요. 삼례에 와서 구할이 소작쟁이를 날짜별로 정리를 해서 중회일보에 기사로 실었습니다. 그래서 중회일보에 날짜별로 구할이 소작쟁이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었죠. 이 신간회는요, 1927년도에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사회주의나 민족주의 계열을 모두 망라해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왜 이런 단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느냐면은 일제에 의해서 자치론이라는 이론이 팽배해져요. 이 자치론은 뭐냐면 1919년 3.1 만세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우리 민족주의 계열의 선생님들 사이에서 패배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독립하기가 어렵지 않겠나라는 의문이 크게 일기 시작을 해요. 이 의문에 편성을 해서 독립을 하기까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실력을 쌓자라는 주장이 바로 자치론인데요. 일제는 이 자치론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 민족운동가들을 분열시키게 됩니다.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신간회를 조직을 하고요. 자치론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또 자치론자들끼리 모이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자치론이 그냥 자치론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이 자치론이 친일로 변질이 되져요. 그 대표적인 예가 최남선, 최린, 서정주, 김환란 이런 사람들이 자치론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친일로 끝을 맺게 되었죠. 농민운동을 하던 이우성 선생님은 3.1 운동을 기념을 해서 대대적으로 만세운동을 준비를 해요. 그런데 그 만세운동이 실패를 하고 감옥에 gat히게 되고 모진 고문과 형무소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형사들이 꼭 붙어서 감시하는 감시 대상이 되어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가 마침내 1945년 해방을 맞게 되는데요. 이 해방 이후에 우리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1945년도에 미군과 함께 우리나라에 돌아온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많은 민족주의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만 단독 선거를 실시를 해요. 이거에 반대해서 제주도에서 4.3 항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4.3 항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에 있는 군대를 동원을 하게 되는데 이 명령을 거부하고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군을 동원을 해서 이 여순 반란을 진압을 하고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자신을 반대하는 군인들 그리고 좌익계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처벌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뻔뻔하게도 이제는 독립운동가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처형을 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친일을 청산하지 못하고 빨갱이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갖게 되는 거죠. 일제강점기 동안 민족주의자들은 주로 아나키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이념을 두고 독립운동을 하게 돼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1918년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을 시키고 공식적으로 약소 민족들의 독립을 도와주겠다라고 천명을 하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을 해줘요. 이렇기 때문에 그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주로 아나키즘이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몸을 담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북한의 공산주의와 일제강점기 우리 독립투사들이 가지고 있던 공산주의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돼요. 지금의 공산주의를 가지고 일제강점기의 공산주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 이념은 해방 공간에서 변질되고 오도되면서 빨갱이로 낙인 찍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죠. 제주 4.3 항쟁의 백비나 조봉환 선생님의 빈 비석처럼 우리는 그분들이 하신 일을 알고 있지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들 역시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치열하게 투쟁하셨고 자신들의 것들을 아낌없이 희생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내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분들의 하신 일을 이해하게 하지 못한다면 아픈 역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행히 2018년 이우성 선생님은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이시지만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으셨어요. 이것은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에게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증거하는 징조로 보여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삼례는 소작쟁이뿐만 아니라 독소의 사건이나 노동운동, 야학운동 등이 맹렬하게 일어났던 곳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삼례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삼례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받아들이고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삼례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삼례를 지켜내신 분들을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일제강점기 자신들을 희생하고 삼례를 지키신 분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로컬 큐레이터 손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